인도네시아 일대가 저런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해 대촌이라는 내용을 더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이건 두세 번 이상 다 보셨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소로리 벽실. 우리 학교에서는 여전히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내외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련된 유적 유물이 더 나와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탄소 측정 연대 결과는 국내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배가 발견됐다. 창녕 비봉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당시 해수면 높이가 어땠고 이런 게 좀 같이 포함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비봉리는 김해 쪽에 물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야 문명을 볼 때도 당시 해수면을 전제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봉리까지 배가 항해했던 그런 바닷물 들어갔던 시기였어요. 이게 기원전 6000년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배가 유일하게 발견된 곳은 항주 지역의 배가 나와요. 기후사를 분석해보면 항주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항주에서 국경 사이는 고대에는 거의 사람이 거주하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의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구릉지를 뺀 서쪽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가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학계에서 특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과 쪽 선생님들께서 발견 자료를 많이 발표해서 이건 거의 지금 정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한반도에서 이런 일최고의 배가 발견됐고 또 관련된 포경 암각화, 이것도 세계 최고의 그 암각화 선생님들은 지금 한반도가 성지와 비슷합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단위세문경,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 0.3mm, 그러니까 1mm 안에 세 가닥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안 실려요. 뭐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계의 묘한 그런 풍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다 놔두고요. 오늘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요. 빙하기 관련 지도들이 그 전체 줄기는 100% 다 오류가 있습니다. 단 한 곳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특히 중요한 건요. 지도는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지금 연세 다 지긋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지구본 놓고 수업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과보다 펼쳐놓고 수업하신 선생님 계셨습니까? 제일 비싼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인류가 아프리카 출발한 빙하기의 모습 이라고 쭉 소개되어 있어요. 앞서 제가 아프리카 출발할 때 현생 인류의 주 루트는 북쪽이 아니고 홍해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없어요. 아예 없어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딱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류가 확산하는 가장 빠른 속도는 해안고 속도였습니다. 지도를 놓고 늘 공부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런 상상을 해요. 해안가를 따라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인도와 대륙 정도 와가지고요, 버마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이동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목숨 내놓고 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인간이. 해안선을 따라가면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당연히 해안고속도로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런 게 누락되어 있어요. 그건 뭐 어떤 학풍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최대 빙하기 지도입니다. 이건 지금 항해는 대충 맞습니다. 동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해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내해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오류가 되면요,
일본 열도의 진화사업도 다 바꿔야 돼요. 일본 학계도 제가 또 논문을 찾아보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오류가 있는 논문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지금 자료들이 여전히 이런 상황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되면요, 인류가 가장 집결했던 지역은 지금의 큐슈 남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도도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륙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않았다는 이야기는 빙하기 때 인류 문명이 가장 극성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지역은 서해 대추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많은데 이건 시간상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기후 관련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분이 서해 대추원을 넣는 거 안 넣는 거를 봤었는데 넣긴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들의 관점에 서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서해 대추원, 아무것도 없는 몽골 초원 같은 이게 평지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동물 따라서 사냥하기는 좋습니다. 안정적인 좋은 물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빙하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땔감입니다. 중부 유럽 쪽에 마지막 버텼던 이 사람은 나를 뗄 게 없으니까 맘모스뼈를 태워가지고 버텼거든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거기는 100%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까지 남아한 사람도 죽었어요. 스페인 지역, 이베리아 반도 쪽 일부가 생존했습니다. 생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생존의 관점에서 기후사는 중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이 지도는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동해 해류가 어떻게 흘렸느냐, 난류가 들어왔느냐, 들어왔으면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었느냐, 이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20km 이내까지 좁아진 폭도 있었고 수심이 10m까지 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대하대역을 통해서 난류가 늘 공급되고 있었던 게 과학적 선생님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사학계적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만 난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스가리 해역으로 나갔어요. 왜? 스가리 해역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여기도 대마 해역처럼 완전 육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소야 해역, 더 위에 아무르강을 흘러나오는 타타리 해역은 완전 육지화가 됐어요. 타타리 해역, 소야 해역을 통해서 하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난류는 들어가는데 하류가 차단돼요. 때문에 동일 위도에서 이탈리아 반도는 절멸했는데, 이거 최근 논문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절멸했는데 동해는 상당히 호적군의 상황이 있었다. 특히 함흥 오른쪽으로 대륙붕 평원이 형성이 됐어요. 김해평원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서해 대륙초원이 베이스지만 동해 대륙붕천도 존재했었다. 이거 여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북방으로 흥교 쪽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빙하기를 그리고 있는 자료들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극빙계의 생존선인데요. 다른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극빙이라고 표현한 것은 빙하기 한 240~50만 년 기간 동안 그 중에서도 극심하게 좁던 기간. 이때 인류가 유럽 기준입니다. 60%에서 90%까지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만큼 생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때문에 극성 빙계는 북위 40도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벨트가 어딘가 하면은 북경 위에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연산산맥하고 개마고온 이 벨트가 이 생존선이에요. 생존선이라는 의미는 무조건 내려와 있는 의미가 아니고 사는 것은 내려와 살지만 여름에 옥상에서 거대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빙하기 때부터 이미 만주와
한반도 일대는 이런 동물의 낙원, 인류의 최후 어떤 생물 보루와 같은 지역이었다. 이 시기 기후는 우리가 중위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8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저위도는 온도차가 좀 적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15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존 불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존 한계에서 이랬다는 것은 추워질 때 위에 있었던 맘모스나 초대형 동물 다 내려왔겠죠. 그럼 그들 사냥왕에서 북방으로 넘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락을 따라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순다리엔에서 동쪽, 해가 뜨는 동쪽 방향으로 계속 동북진한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가 서해 대초였습니다. 때문에 인류의 밤이라는 인구가 살았던 지역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역시 순다리엔처럼 이게 다 바닷물에 잠겨버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넓이는 한반도 5배입니다. 몽골과 비교하면 몽골보다 좁아요. 그런데 몽골은 특히 서쪽으로 하면 엄청난 고원지대거든요. 1800에서 2000m 넘어갑니다. 이걸 뺀 평지 기준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중국의 낙양을 넘어서 관중 분지까지가 다 건조 초원지대였어요. 건조 초원지대에 누가 살아요?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죠.